네, 김장겸 MBC 사장이 오늘 오전 고용노동부에 자진 출석해 부당노동 행위 혐의에 대해서 조사받고 있습니다. KBS와 MBC 두 방송사는 동시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이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추은호 YTN 해설위원, 유용화 객원 해설위원과 함께 오늘의 이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 체포영장이 발부됐던 김장겸 MBC 사장, 오늘 아침 고용노동부에 출석했는데요. 출석 장면부터 보시겠습니다. 공영방송의 시장으로서 언론 자유와 방송 독립을 어떻게 지킬까 미친 고민이 많았습니다. 취임한 지 6개월밖에 안 된 사장이 정권을 등록한 사실상 무소불위의 언론 노조를 상대로 무슨 부당 노동 행위를 했겠습니까? 왔으니 당당히 조사받고 가겠습니다. 네, 주변 상황이 무척 소란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잠시 사과드리겠습니다. 주변에 이번 사안과 관련 없는 분들도 많이 와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오늘 어떤 조사를 받게 되는 겁니까? 일단 이 사건이 어떻게 이제 발단이 됐는지부터 잠깐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MBC가 2012년에 파업을 합니다. 170일이나 되는 아주 굉장히 긴 기간 동안 그 파업을 벌였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사측에서 6명의 기자들을 해직을 시키고 또 징계를 하고 또 이제 강제 전보, 인사 발령을 많이 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노조에서는 부당 노동 행위다라고 보는 거죠. 특히 만약에 인사 발령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스케이트장이라든가 아니면 주차장 관리, 제작진을 그런 데도 파악한 것은 명백히 부당 노동 행위가 아니냐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기자나 PD를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MBC 노조 측에서 지난 6월에 노동부에다가 특별 근로 감독을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노동부에서 이제 조사가 진행이 되어 왔었고 그 일환으로 김장겸 사장에 대해서 5차례나 나와서 조사를 받아라 이렇게 출석 요구를 했는데 출석에 응하지 않았었죠. 그래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게 이제 지난 1일입니다. 그리고 어제 김장겸 사장을 상대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하니까 김장겸 사장이 오늘 나가서 조사를 받겠다라고 밝혔고 지금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예, 이 체포영장과 관련해서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이것은 정치 쟁점화시키면서 국회에 대한 보이콧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부가 새로운 정부가 되면서 언론을 장악하려는 의도로서 체포영장을 검찰이 신청했고 발부는 법원에서 하는 건데요. 하여튼 그런 논리를 대면서 지금 국회의 등원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는 그러나 이제 오늘 이제 김장겸 사장 화제의 김장겸 사장이 이제 오늘 출두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의 그 근로감독관에게 출두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부분들은 좀 나름대로 법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측면이 마련됐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국회 보이콧을 김장겸 사장이 이제는 출두해서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 보이콧에 대한 명분이 있느냐라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런 게 있는 것이죠. 지금 추은호 해설위원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이게 부당노동 행위, 그러니까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있지만 결국 이제 공영방송으로서의 공공성. 그러니까 이게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은 공영방송을 권력에 도구화시키고 신여화시키면서 권력에 나팔수로 했다는 것이 노동조합의 지금 주장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예를 들면 편파성 보도를 한다든가 예를 들면 그에 맞는 경영진이라든가 간부를 임명한다든가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기자라든가 정직한 기자라든가 또 어떤 언론의 공공성을 위하는 PD들을 다른 부서로 그것도 스케이트장 관리라든가 이런 거 했던 무슨 이걸 정상화시키자라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정권에서 한나라당에서는 MBC 사측에서는 이제 현재 MBC KBS 노조의 파업을 좌파 노조의 파업이라 그러는데요. 물론 이거 국민이 이제 상당히 여론이 중요할 거로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이제 MBC 같은 경우는 약 93점
40%의 파업 찬성률이 조합원 투표를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약 양사 합쳐서 한 4천여 명 가까운 사람들이 지금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과연 뭐 노조 지도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거대한 조합원들이 그동안의 어떤 방송에 있어서의 우리는 굴종을 당했다, 이렇게 굴욕을 당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파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치 전선이 과연 정권의 어떤 의도만은 이루어지는 건 아닐 수 있다는 점이 나타나고 있는 측면이죠. 그래서 상당히 지금 이런 부분들이 대치가 장기화될 거라고 여겨지는데요. 하여튼 정치권까지 이렇게 개입하면서 이게 정략적 논란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뭐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만 체포된 건 아니죠. 본인이 자진해서 오늘 출석을 네. 한 겁니다.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국회 보이콧에 나서고 있는데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이른바 말 바꾸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자, 이 김장겸 MBC 사장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서 비상계엄하에 군사정부에서도 있을 수 없는 언론 파괴 공작이다라고 지난 1일 얘기를 했죠. 자, 그런데 그 전에 KBS 사장이 있었습니다. 정현주 사장, 당시 배임 혐의로 조사를 받았는데 역시 소환에 거부했죠. 이때는 그 다음에 들어가는 절차가 바로 체포영장이다. 그건 법에 따라 정해져 있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이제 소환을 촉구하면서 체포영장 발부를 촉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러자 이렇게 논란이 되자 뭐 홍준표 대표는 법적인 여러 가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본인의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그것까지 마저 보여드리도록 하죠. 페이스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란이 제기가 되자 김장겸, 정현주 두 사건은 차이가 있다. 체포의 적정성과 긴급성, 중대성에 있다라고 했고 정현주 사장은 배임건이었고 김장겸 사장은 근로감독관의 인지조사한 노동법 위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홍준표 당시에 그 2008년에는 홍준표 지금 대표가 원내대표였습니다. 원내대표였고 정현주 사장 건은 어떤 건이냐면은 그 KBS가 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를 뭐 1,900억이 넘게 부과를 받습니다. 그것을 취소 소송을 진행을 하다가 법원의 중재하에서 그 이제 그 화해를 받아들여서 한 556억 정도를 돌려받는 것으로 하고 소를 취한 것이 있습니다. 자,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됐죠? 결론은? 그것이 나중에 감사원 감사 결과 이것은 해임 사유다. 이것은 잘못된 거다로 했고 그것이 결국 정현주 사장의 해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배임죄로 기소를 하죠. 체포를 하고 바로 이제 기소를 진행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그렇지만은 재판 과정에서 1심, 2심, 3심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은 홍준표 대표가 당시에 그 전영주 사장에 대해서는 왜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않느냐, 두세 번 불응했으면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으면서도 왜 지금 단계에서는 김장겸 사장, MBC 김장겸 사장에 대해서는 그 체포영장의 당연한 법의 집행을 왜 이렇게 또 강력하게 반발하고 국회 보이콧까지 나가느냐라는 그런 말바꾸기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비난을 받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 홍 대표는 그 사건과 그 사건은 다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이제 판단은 국민들의 몫인 거고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자유한국당이 그 MBC 김장겸 사장 건으로 지금 국회 보이콧을 가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건이 굉장히 보수층을 결집시키기에 좋은 건이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보수의 실을 말린다라는 그런 감정적인 측면을 건드려서 이렇게 결집하기에 좋은 안건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오늘 김장겸 사장이 이렇게 조사를 받으면서 더 이상 자유한국당이 보이콧을 끌고 나갈 동력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 정도까지 보고 다음 주 정도 빠르면 이번 주말이라도 국회에 복귀하는 수순으로 밟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오늘 청와대까지 항의 방문하는데 지금 뭐 북핵 6차 핵실험에 지금 상황이 좀 엄중해서 이 자유한국당이 계속 보이콧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보수당이라는 것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도 상당히 국가의 이익, 특히 애국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가장 첫 번째 스텝을 내거는 것이 보수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남북 간의 특히 북한의 핵 위협이 아주 가시화되고 있고 노골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것도 이제
MBC 사장에 대한 뭐 체포영장 발부 문제, 이 문제를 갖고서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이 길게 갈 수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뭐 출두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럼 만약에 좀 더 가게 되면은 이제 국민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저러느냐 자유한국당이. 그것은 예를 들면 이번 정기국회가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승패를 가늠할 수 있는 국회입니다. 여기에서 개혁 입법안들을 제도화시키느냐, 이것을 예를 들면 공론화시키느냐,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에게 설득이 가느냐, 이런 논의를 국회 내에서 하면서 합의를 만들어내야 되는 장인데 만약 계속해서 보이콧하게 된다면 사실상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문재인 정부는 무능한 정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국당에서 노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정치적인 어떤 계산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그러면서 국회 로튼도홀에서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저렇게 피켓 시위를 벌였습니다. 본회의장에 이제 입장하는데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이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입장을 하고 있는데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결국 어제 민주당 손혜원 의원하고 자유한국당 의원들 간의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심재철 국회 부의장과 충돌이 벌어졌는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 앞서 저희들이 이제 그 당시 상황인데 잠깐만 들어보시죠. 자, 지금 이런 가운데 손혜원 의원이 나와서 촬영을 시도를 했습니다. 저러면서 이제 문제가 됐거든요. 어떤 상황인지 간단하게 더 설명해 주시죠. 예, 어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렇게 국회 로텐도홀이죠. 거기서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으니까 손혜원 의원이 그것을 보고 이제 휴대폰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이것을 국회 내부에 있는 상황을 알려주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 부의장인 심재철 의원이 피켓으로 자기 핸드폰을 가로막습니다. 그러니까 손혜원 의원이 한 말을 하죠. 또 저 때리시려고요, 한 대 때리시려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서로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또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사드댄스 한번 쳐봐라. 사드댄스 쳐봐라,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뭐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심재철 의원은 나중에 손혜원 의원이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손혜원 의원은 손혜원 의원대로 이것은 국회 내에서 벌어진 일들을 국민들한테 소상히 알리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예, 여야 충돌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이번에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하태경 의원과 정진석 의원 간의 고성 욕설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당시 상황인데요. 뭐 어제 얘기고 있고 욕설도 중간에 나와서 저희들이 뭐 현장 상황을 직접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 오늘 계속 청와대도 항의 방문하고 계속 일정을 이어갈 예정이죠. 어떻습니까? 저는 두 가지 측면을 지적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공영방송의 이런 문제는 방송사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원칙을 가져게 정치권에서는 해줘야 됩니다.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적법한지, 그래서 공공성이 있는지 이런 원칙하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공영방송 문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논란이 항상 되는데 이 문제는 국회에서 지금 공영방송 개정안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그럼 자유한국당과 그리고 민주당과 그리고 국민의당 정당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냐, 좀 더 현실적으로 공영방송을 중립화시키고 예를 들면 그 공공성을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럼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이것이 현재 그래야지만 다음에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방송사 내의 문제,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예를 들면 뭐 문제를 제기한다든가 파업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존중돼야 되고요. 뭐 경영진의 얘기도 존중돼야겠죠.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정치권이 도와줘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국회 문제도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지금 자꾸만 이제 한국당이 들어가고 있지 않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전향적으로 입장을 바꿔서요.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명분과 그런 걸 좀 만들어내고 있고요. 손혜원 의원의 촬영 문제도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당에서 제안한 여야 대통령 대표회담을 수용하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 안보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해야 그 안보 부분으로 공통점을 가져가고 공약수를 가져가면서 정기국회에서 여야 공약수를 가져가야
그래야만 문재인 정부도 성공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섣부르게 예를 들면 한국당 의원들을 감정적으로 건드린다든가 감정적으로 유발시킨다든가 이런 발언이나 행동 같은 경우는 여당에서는 조심하면서 좀 포용력 있게 나가야 그래야 그 결과도 사실상 그 결과가 문재인 정부에게 플러스 요인이 된다. 이러한 좀 전략적 사고를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조금 다른 측면을 한번 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자유한국당이 그동안에 이제 특히 홍준표 대표의 그 전략이 9월 추석 전에 모두 어떻게 보면은 그 친박 청산 작업을 혁신위를 통해서 마무리를 하고 예. 그다음에 국정감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강력하게 대여 투쟁을 하면서 보수 진영에 이렇게 무게를 잡고 거기서 자연스럽게 바른정당을 흡수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전략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스텝이 좀 꼬인 것이 아니냐라는 아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당장 보면은 바른정당이 당장 이 그 자유한국당의 보이콧 투쟁에 동참을 하지 않았었죠.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보이콧 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 친박계 의원들입니다. 지금 김태흠 최고위원이 대표적인 그렇죠. 친박계 의원이죠. 방송 장악 저지 투쟁위원장을 맡고 예. 있고 롯데현대로에 보시면 최경환 의원이라든가 아니면 이장우 의원 이런 의원들이 친박계 그 실세의 어떤 사람들이 굉장히 그 열심히 가담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보수 진영에 이제 어떻게 보면 친박 정리를 하겠다라는 홍준표 대표의 의도와는 다르게 오히려 친박을 친박이 결집시키는 힘을 같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정리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홍준표 대표의 그 구상에 어느 정도 좀 스텝이 꼬인 단계가 아닌가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조금 전에 화면 보셨던 거 설명드리죠. 추미애 대표가 어제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이른바 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대화를 제안한다. 공포의 균형이 아니라 공존의 균형이다라고 제안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바른정당 의원들이 지금 북한이 핵실험한 지 몇 시간 지났다고 대화하자는 거냐라면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다고요? 뭐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상황이 굉장히 아주 긴박하게 흘러가고 있고요. 특히 문재인 대통령도 상당히 입장을 완전히 바꾸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지금 한미 간의 군사적 동맹 강화 문제라든가 그리고 이제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실제로 나중에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겠다라는 측면으로 스텝이 가고 있는데 이제 집권 여당의 대표가 예를 들면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는 건데 결국은요 북한이나 미국의 특사를 이건 좀 다음 단계 얘기겠죠. 예. 그러니까 외교하고 안보라는 것은 굉장히 현실에 입각해서 진행돼야 되는 측면이 강합니다. 그런 현실적 이해관계와 힘에 의해서 외교와 안보 문제가 굴러가는 것이 여태껏 그렇지 않은 외교와 안보는 한 번도 없었던 것이죠. 거의 이념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추 대표가 좀 더 현실적인 인식 속에서 물론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치킨 게임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좀 더 현실적인 이해관계 속에서 특히 이제 대통령도 상당히 입장 자체를 강력한 압박과 제재로 간다라는 거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좀 전향적인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그것이 북미 간의 관계가 아니라 한반도에 특히 우리 국민에 대한 직접적 위협 관계로 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그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만약에 북한의 김정은이 그 의도대로 정말 핵 보유 강대국이 돼서요, 동아시아의 패권 국가가 돼서 정말 미국인이 그 앞에 불리한 협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든 그러면 그 위협은 바로 우리 한국 국민에게 오게 되는 것이고 굉장히 불안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직접적 위협으로 오고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띄워야 된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뛰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제적인 압박 그리고 국제적인 압박 그다음에 군사적 압박과 봉쇄까지 이뤄서 그 테이블 결국엔 테이블이 갈 텐데 그 테이블에서 우리가 결코 불리하지 않은 그러한 협상안을 만들어내기 위한 이 싸움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싸움을 도와줘야겠죠. 이것은 여당뿐만이 아니라 야당도 예를 들면 정략적인 공세보다도 이 싸움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같이 도와주고 협력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북한이 지금 어제 국정원의 전망에 따르면 9월 9일에 맞춰서 또 미사일을 쏠 가능성도 있고 이번에는 아주 정각으로 쏴서 알래스카 그분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쯤 되면 레드라인을 밟은 겁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 정부는 어떤 대응을 해야 되나요? 우리 정부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비핵화 입장은 변한 것이 없다. 그래서 이것은
그 어떻게 보면 완전하고 그리고 검증 가능하고 또 돌이킬 수 없는 비가역적인 방법으로 북한이 핵 포기를 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는 제재와 대화가 병행이 돼야 된다. 이런 제재 병행론 입장은 기본적으로 변함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6차 핵실험 이후로 제재를 강화해야 된다. 대화 말은 들어갔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제재 대화 병행론은 아직까지는 변함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저는 여기서 하나 꼭 지적해두고 싶은 것이 과거에 이것은 이제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물론 우리가 대화 제재 병행론을 쓰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때와 지금은 무척 상황이 다르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육자회담도 진행이 됐었고 남북 간의 대화의 끈도 이어졌지만은 지금 단계에서는 남북 간의 대화가 완전히 소멸된 상태에서 과연 대화 제재 병행론 이것은 자칫 잘못하다 보면은 그 동맹국들한테도 불명확한 그런 사인을 줄 수 있고 북한에도 오히려 이렇게 정확하지 않은 그런 사인을 줄 우려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우리 정부가 대북 관계에 대한 기본 입장을 한번 재정비할 때가 아닌가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뭐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해서 뭐 그런 북핵 문제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풀어가고 있습니다만 국내적으로 국내 정치적으로는 지금 전술핵 재배치를 해야 된다 말해 어제 송영무 장관 앞에다 두고도 청와대 입장이랑 다른 거냐 아닌 거냐 야당 의원들 계속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정치권에서 어떻게 풀어나가? 적어도 정략적으로 풀어서는 안 되는 문제 아닙니까?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건 전문가들 의견을 충분히 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국회에서 정말 원한다 그러면 전문가들 국회에 초치해서 과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는 문제, 특히 국방위를 중심으로 해서 이 문제는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뭐 지금 상당히 국민이 불안하니까 야당에서는 전술핵 재배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핵무장을 해야 된다. 군사적 균형을 갖춰야 된다는 얘기가 요지겠죠. 그러나 이제 전술핵 재배치는 뭐 미국에서도 뭐 전문가들이 뭐 반대했다는 뉴스 외신이 오늘 나왔습니다만은 이것은 결국은 북한에 대한 비핵화 요구에 대한 명분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고요. 그러기에 따라서 우리도 핵을 전술핵한다 그러면은 그런 명분이 사라지고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동북아시아가 핵 위기로 특히 일본이 재무장할 수 있는 명분과 내용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송영무 장관이 뭐 비원비 재배치라든가 핵 잠수함 문제에 대한 재배치라든가 이런 전략적 자산을 상시화시켰다는 측면.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전 여야가 공히 국회에서 아니면 여야 대표 회담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공히 어떻게 우리가 생존해 나갈 것이냐라는 부분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뭐 지금 북한의 핵과 관련해서 정치권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북한 핵 문제만큼은 좀 정략적인 판단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얘기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북한은 이미 우리의 선을 넘어서기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추은호 YTN 해설위원, 유용화 개건 해설위원입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